자,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선정된 작품이니까 잘 받으십시오. 알겠죠?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수가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경기 북부예요. 경기 북부. 거기 가평이랑 양평. 저희 때는 아주 그냥 MT에 명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카페들 하면 이제 그 양평이랑 가평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나금별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있죠. 남도진이라는 사람인데, 조선 후기 때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 때. 영조 때 죽었으니까 조선 후기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지은 가사예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기도 이제 가평 설악면에 가면 이 사람의 사당이 있어요. 거기 주변에 이제 나근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은거하면서 지은 가사예요. 근데 보통 조선 전기 때 가사들이 이제 보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사로서의 정체성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문이나 자연에 관한 정체성이에요. 주로 이제 개인적 가치를 나타내죠. 그리고 대부로서의 정체성 하면 이제 신어로서의 정체성이니까 보통 이제 충이나 애민 같은 걸 나타낸다고. 그치? 그래서 보통 그런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게 조선 전기 가사였다면 조선 후기 가사는 그 사대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 남도진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가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벼슬을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뭐 금강산 기행도 가고 그랬는데 본인 자신은 한 번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글을 많이 남긴 거 보면 사대부로서의 영향이 이제 떨어졌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선정된 작품이니까 잘 받으십시오. 알겠죠?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서사부터 갑시다. 헌사한 조화홍이 산천을 빚어낼 때, 헌사하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야단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화려하게, 화려한 걸 좋아하는 조화홍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산천을 빚어낼 때 나그네한 깊은 고를 날 위하여 삼겼으니, 이 사람이 이제 사당이 있거든요. 사당, 농안제라는 곳입니다. 농안제. 그 사당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나그남이에요. 나그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거한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나그남 깊은 골. 여기죠. 이 사람이 은거지입니다. 은거지. 날 위해 삼겼으니, 삼기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기다. 문법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 텐데 15세기 용언의 특징이 자타동이 다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타동이 다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 삼기다죠. 삼기다가 자동사일 때는 생기다는 뜻입니다. 생기다. 근데 타동사일 때는 생기게 하다. 즉 무슨 뜻이에요? 만들다는 뜻입니다. 만들다. make. 여기서는 make의 뜻이겠죠.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 make, 만들었으니. 그래서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화도하시아 이러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됩니다. 생기게 한 사람. 그죠? 자, 선풍우리도 뛰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와, 주인옹이 명리의 뜻이 없어. 드디어 나왔네. 누구? 주인옹. 이 사람이 누구야? 시적 화자죠. 남도진입니다. 남도진. 작가인 남도진이에요. 보통 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늙은이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명리의 뜻이 없어. 진세를 하직하고 아멜에 깃들으니, 굉장히 관습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진세, 암혈. 요거는 이제 조선 전기 가사에도 많이 등장한 이제 아주 관습적인 표현이거든요. 진세는 아시죠? 이게 속세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먼지. 보통 이제 먼지 진자는 속세를 대표하는 한자죠. 그죠? 홍진, 진세 이런 것들. 암혈에 깃들으니, 암혈이라는 것은 이제 바위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위동굴. 바위동굴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은거지가 되는 거죠. 은거지. 즉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나그네한 깊은 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은거지입니다. 내 생애가 담백한들 분수이니 상관하겠느냐. 내 생애가 담백한 것이 분수래요. 담백한 것이 분수래. 담백하다는 것은 어떤 싱겁다는 뜻도 있는데, 담백하다. 이 음식이 담백하다 그러면 싱겁다의 뜻인데,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 있죠.
그죠? 깨끗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풀이하는 게 더 좋겠죠. 내 세계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분수이니, 여기는 생략된 말이 있겠지? 세속의 일인들 내가 상관하겠느냐? 세속의 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를 뭐로 봐? 여기까지를 서사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서사. 여기까지를 서사로 보면 되겠죠. 됐죠? 서사의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은거입니다. 은거. 그죠? 자기가 은거를 하게 된 이유나 경위 같은 게 이제 보통 서사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은거를 하게 된 경위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안분지족이야. 그지? 그래서 나그랑 깊은 골에 자기가 은거지를 틀고 은거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사 이야기는 이제 뭐가 나오겠니? 본사 이야기는. 이 나그네에서의 삶이 나오겠죠. 그죠? 나그네에서의 삶. 본사를 총 3개로 나눌 거예요. 1, 2, 3으로 나눌 텐데. 본사 1 내용부터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나그네에 살면서 뭘 하느냐? 제일 처음에 뭐를 합니까? 농한제 말견창의 주역을 점검해요. 농한제 말견창에. 보통 이제 고전시가 있다가 제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집이라고 그랬죠. 집. 농한제. 이 집입니다. 화자의 집이에요. 말견창의 주역을 점검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죠. 공부. 됐지? 주역 공부하는 겁니다. 소장진태는 성운이 밝아있고 낙천지명은 근궤도 깊었어라. 소장진태는 원래는 소, 짧고, 장, 길고, 진, 나아가고, 퇴, 물러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음양의 원리나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관습적으로 소장진태는 음양조화를 얘기해요. 음양조화. 소장진태는 사실 이제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낄 수가 있죠. 계절의 변화, 길고 짧아지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그죠? 자, 성운이 밝아 있고 이런 소장진태 음양의 원리에는 성인의 교훈이 밝아 있습니다. 그리고 낙천지명, 천지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하늘의 명이죠. 하늘의 명을 뭐 하는 거야? 하늘의 명을 즐기는 거죠. 하늘의 명을 즐기는 것은 경계도 깊어 있구나. 대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하늘의 명을 즐기는 것에 굉장히 경계를 깊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달을 희롱하고 말없이 앉아있으니, 희롱하다는 말은 보통 즐기다는 뜻입니다. 달을 즐기면서 말 있고 앉아있으니 첫진을 몇 번이고 왕래한 거. 사실 이제 요것도 이제 판본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판본을 따랐냐면 여러분들 EBS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되도록 그 판본을 따랐습니다. 그 판본을 따랐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원뜻이 잘 전달이 안 되겠더라고. EBS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천지라고 안 나오고 천근월굴이라고 나와요. 천근월굴. 천근월굴을 몇 번이나 왕래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근월굴은 사실 이제 요게 관습적인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근은 하늘 끝이거든요. 하늘 끝. 하늘 끝인데 요게 플러스를 얘기합니다. 플러스. 월굴은 이제 달이 있는 동굴을 얘기하는데 요건 마이너스를 얘기해요. 마이너스. 천근은 플러스, 월굴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천근 월굴을 몇 번이나 왕래했는가 이 얘기는 음양의 조화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신의 어떤 높은 식견을 비유한 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높은 식견을 비유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자신이 높은 식견을 비유한 곳이다 이렇게 보면 이 주역 얘기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주역 얘기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봐셔야 돼요. 알겠지? 됐지? 얘들아, 주역이란 건 보통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이야? 예? 주역의 내용들이 많은데 주로 음양조화의 원리를 담은 책이 주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 내용이 어디까지라고? 여기.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는 거. 알겠죠?
음양조화의 원리가 몇 번이나 발생했느냐, 몇 번이나 일어났느냐. 이거는 이제 자신의 주역에 관한 높은 식견을 비유한 구절로 보셔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EBS에 남아있는 대로 하면 이제 원뜻이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좀 살짝 손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에 출제됐을 때는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판본이 EBS에 있는 것과 동일할까 다를까? 예, 여태까지 똑같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뜻이 되도록이면 잘 전달되도록 요걸 고쳐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주역 얘기였다. 그 다음에 잔금을 빚게 앉아 실상에 놓아두고. 잔금하면 이게 뭐냐? 예? 악기죠. 악기. 그죠? 악기를 빚게 앉아서 실상에 놓아두고. 실상하면 이제 슬이 무릎이잖아, 보통. 무릎 위. 실상하면 무릎이고 슬하하면 무릎 아래잖아. 슬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부모님 슬하에 이럴 때 무릎 아래라는 뜻입니다. 무릎 아래. 자, 악기를 자기 무릎 위에 놓아두고 평우조, 평우조로 끝났으니까 이건 곡조죠. 한 소리를 보호사에 섞어타며, 이건 사로 끝났으니까 가사입니다. 평우조라는 곡조를 보호사라는 가사에 섞어타며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위원이는 왕성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왕성하게 아주 왕성하게 흥이 나니 세상 걱정이 전혀 없다.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여기까지는 음악 얘기. 됐지? 자, 제가 여기서부터 본사라고 그랬는데 본사에서는 나그남에서 즐기는 삶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그남에서 즐기는 삶. 1번이 뭐? 공부, 주역 공부였습니다. 2번이 뭐? 음악. 됐지? 아까 나그남에서 즐기는 삶 1번이 공부라고 그랬죠. 주역 공부. 2번이 음악이에요. 3번이 뭐냐면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이때는 계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계회. 읽어보겠습니다. 남촌의 늙은 먼님, 북린의 젊은이들. 남촌의 늙은 먼님, 북쪽 이웃의 젊은이들. 송단에 섞여 앉아. 이 송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소나무 언덕을 얘기합니다. 소나무 언덕에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두세 장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자, 일단 요 소모임의 구성원들이 어때요? 늙은 사람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섞여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술을 붓는데 차례 없이 술을 부어요. 이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격식이 없다는 얘기죠. 원래 조선은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얘들아 차례나 순서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장유유서 아시잖아, 장유유서. 그렇죠? 구성원이 늙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있으면 당연히 장유유서를 따르는 게 조선의 예법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앉을 때도 섞여 앉아 있고요. 술을 따를 때도 순서 없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선 전기 때 보였던 격식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두세 장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자, 여기서부터 인용입니다. 앞론에 벼가 좋고 뒷론에 고기가 많대. 춘산에 비온 후에 미걸도 살쪘다네. 요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남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조선 전기 때 가사들 보면 술 한잔 마시고 하는 얘기들은 다 뭐냐? 예? 나라 걱정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한잔 먹고 얘기하는 것들은 나라 걱정. 아니면 후탕정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보세요. 뭐야?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해? 아이고, 앞날에 벼가 좋대요. 아이고, 고기가 많대요. 아이고, 비 온 뒤에 고사리가 살쪘대요. 고사리 맛있겠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유교문화권에서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편협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사내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눈에 이게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소박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조선 전기 가사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됐니? 자, 한중에 이런 말씀, 한가로운 가운데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소일이란 것은 이제 이렇게 날을 지내는 거, 시간을 보내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분분한 10이야. 분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분분하다는 게. 예? 어지럽다는 얘기야. 어지럽다. 어지러운 10이야. 10이라는 거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 어지러운 옳고 그름이야. 귓결이에 들리소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분한 10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야? 속세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속세의 소리. 속세의 소리. 됐지?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기까지가 본사 1입니다. 본사 1. 본사 1. 본사 1 같은 경우에는 요게 나그네함에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데 삶의 모습을 요약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 공부, 주역. 그지? 두 번째 뭐? 음악. 세 번째 뭐? 소모임. 계회라고 이때는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계회라고 그래가지고 소모임. 아주 소박한 소모임을 즐겼죠. 이런 세 개의 삶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본사 1. 여러분들 국어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꼭 멋있는 말로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세요. 알겠죠? 최대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본사 2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본사 2로 가봅시다. 해당하 깊은 곳에 낚싯대를 메고 내려가며 어부사 한 곡절을 바람결에 흘리불려 목동의 피리소리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 해 지는데 방촉길에 풀길이죠. 풀길에 걸음마다 더디구나. 동풍이 건덕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지금 배경이 어디예요? 동풍 새우 나왔으면 배경이 언제야? 예? 봄이죠. 봄. 굉장히 간습적인 표현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 가랑비 새우 가느다란 비죠. 가랑비. 이거 나오면 무조건 봄이에요. 그죠? 도롱이 걸치고 바위에 앉았으니 도롱이 뭔지 알죠? 비옷. 용면을 불러내어 이 형상 그리고 싶구나. 용면은 잘 몰라도 되죠. 그냥 이 당시 유명한 화가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명한 화가를 불러내서 이 모습 그리고 싶구나. 내가 얼마나 멋질까 이런 얘기죠. 영역을 불가하니 세살을 내 알더냐. 영역 이거 반대말이죠. 영역. 이거는 이제 영역을 할 때 영하면 영예를 얘기하는 거고 영예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모욕,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속의 가치죠. 영욕이라는 게. 그죠? 영욕이라는 것에 내가 불관하니, 관계치 않으니, 세상 일을 내가 알더냐?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얘들아, 이것도 나그네함에서의 삶의 모습인데, 본사 1이랑 끊은 이유가 있죠. 왜 끊었니? 여기서부터 삶의 모습이 뭘로 진행이 돼? 계절별로 진행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죠? 계절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계절 얘기가 나왔어? 봄 얘기가 나온 겁니다. 봄 얘기. 됐지? 그럼 이제 뭐도 나와야 돼? 여름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가을도 나오고 겨울도 나와야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을이 안 나와요. 가을이 안 나오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보면 알겠죠? 자, 또 봅시다. 주육에 빠진 분들, 자, 술과 고기에 빠진 분들, 이게 세속에 있는 분들이겠죠. 부귀를 자랑하지 마시오. 여름날, 드디어 여름이 나왔네.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며, 홍진이란 건 이제 붉은 먼지죠. 붉은 먼지.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서성이니, 대루원은 이제 궁궐 앞에 있는 대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실.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에는 괴로워라. 자, 내 신세를 말하니 자네가 됐소. 삼복에 덜 더우면 날 더우면 배구선을 높이 들고, 배구선은 부채입니다. 부채. 배구선. 뭘로 만든 부채야? 예? 새 흰 털로 만든 그런 부채죠. 새 흰 털로 만든 부채. 이 부채를 높이 들고 풍령의 기대. 풍령이라고 그러면 이제 바람 부는 창가를 얘기합니다. 바람 부는 창가. 풍령의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고동을 그 누가 겨를 쏘냐. 여기까지 딱 읽어보시면 알겠죠. 이거 뭐야?
대조지, 대조. 대조입니다. 일단 뭐가 대조가 돼 있어? 여름날의 모습이 대조가 돼 있어요. 여름날의 모습이. 여름날에 속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운데?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해요. 그죠? 홍진간에 분주해. 이게 이제 속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날에 먼지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속세 사람들의 모습이야. 야,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바깥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려면 엄청 땀도 나는 거 힘들겠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 방 안에서 부채 들고 창가에 기대서 다리 쭉 펴고 누워 있습니다. 어느 거 선택할래? 요거죠. 어느 거 선택할래? 그죠? 자, 이제 겨울도 나올 겁니다. 동짓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돋아누워 해 돋도록 잠을 자니. 그러니까 늦잠도 해가 머리 위에 뜰 때까지 자는 거죠. 그죠? 편함도 편하시고 고단함이 있을소냐. 자, 여기까지 겨울에 대한 대조죠. 그렇죠? 아까 겨울날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활동을 해? 새벽부터. 그죠? 궁궐은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루원, 대기실에 모여가지고 바쁘다고, 겨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떠고 있을 때 더운 방에 따뜻하게, 그죠? 새벽에는 물론 자고 아침까지 계속 잡니다. 그죠? 늦잠을 편하게 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단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대조예요. 됐죠?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이렇게 좋은데 바꿀 리가 없죠. 갑으로 따진다면 만금인들 당할 소냐. 보리만 맛들이니 팔진미가 부럽지 않고. 이것도 대조죠. 보리밥과 팔진미. 팔진미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헌비옷이 알맞으니 비단 가지고 무엇할까? 헌비옷과 비단도 역시 대조죠. 됐죠? 여기는 그래서 전체가 다 대조로 되어 있네요. 전체가 대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뭐? 본사이입니다. 본사이에서는 나그람에서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뭘로 나온다고? 계절별로. 그죠? 봄에는 주로 뭐가 나왔어? 봄에는 낚시하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비옷 입고 앉아있는 거. 그죠? 바위에 비옷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름이랑 겨울이죠. 여름이랑 겨울은 세속과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요거 길기 때문에 끊어서 나올 거예요. 끊어서 나올 때 여러분들 딱 제시문에서 보고 위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서사인지 분사인지 결사인지. 그렇죠? 본사는 이게 제가 세 개의 삶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굉장히 개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학문, 그지? 음악, 그리고 계획.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계절별로 이루어져요. 계절별로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여름과 겨울이 대조가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이런 거 한번 읽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보시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요. 됐지? 자, 가자. 본사 세 번째. 본사 세 번째 삶의 모습은 거의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사 세 번째부터는. 야, 기행문이면 뭐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어디 갔느냐, 여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봤느냐, 견문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느꼈느냐, 감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여정, 견문, 감상의 내용이 이게 삶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됐지? 들어가 볼게. 자, 일단 내 신세가 한가하구나. 경치도 맑고 깨끗하다. 농문산 달빛 아래 나뭇가지가 안개를 끼니 방덕공의 맑은 전개 산처럼 높이 높고 물같이 기네. 일단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게 뭐야? 예? 농문산이 지금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는데 실제 농문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농문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산을 보고. 산을 보고. 왜냐하면 이 농문산은 방덕공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덕공. 후한의 은자라고 합니다. 후한의 은자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뭘로 유명한 사람이야? 절개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은거했던 장소가 바로 농문산이에요.
이 사람이 연거했던 장소가. 그러니까 어떤 산을 보고 아, 저 산은 마치 방록공의 농문산 같구나. 그렇지? 저기서 방록공의 절개가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산 얘기 했잖아. 산 얘기. 이제 바람 얘기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냐면 윤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의 상상력이에요. 문학적 상상력. 그죠? 혹시 윤리라고 아니? 몰라? 윤리 율곡.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몰라? 자, 윤리는 이제 도연명이 은거했던 곳이에요. 도연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도연명이 은거했던 장소인 윤리.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게 소유산을 넘어요. 소유산은 기산입니다. 기산은 아시죠? 어딘지. 소보 허유가 은거했던 곳이 기산이잖아요. 자, 거기를 불어 넘어서 낙천당. 이 당자가 나오면 집입니다. 이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베개 위에 이내 꿈을 맑게 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학적 상상력은 원래는 이제 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겠지. 근데 이 맑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어? 도연명 동네에서 시작됐어. 도연명 동네는 굉장히 깨끗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 깨끗함이 소유산을 넘으면서 더 플러스가 됐어. 소유산은 기산이니까 소보 허유가 살았던 곳이니까 엄청 깨끗할 거 아니냐. 이 깨끗함의 성성이 여기서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도착해가지고 나의 머리밭에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느껴지겠니? 그지? 그래서 이내 꿈을 맑게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맑은 바람을 이제 느끼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산 얘기였고, 여기까지는 산 얘기였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였다? 바람 얘기였다. 근데 여기 다음 얘기가 또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천마봉 얘기를 해요. 천마봉. 굉장히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에 있는 높은 봉우리인데 씩씩한 형체가 구름에 닿았대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그지? 여기서 또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요. 동쪽 하늘 돌아갈 때 몇 겁 동안 갈았는 거. 오. 얘들아, 동쪽 하늘이 돌아간대. 어떤 세계관이 느껴지니? 예? 얘들아, 이런 세계관 느껴지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천동설의 세계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고 달도 동쪽에서 뜨니까 이게 동쪽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천모봉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내가 보기에 굉장히 높은데 문학적 상상력. 오랫동안 하늘이 돌면서 어떻게? 몇 겁 동안이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보통 1겁을 1회 천지창조에서 천지창조가 1회 끝날 때까지가 1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 겁이 나오면.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하늘이 가른 거야. 하늘이. 뭐를? 봉우리를. 그래서 만든 게 천마봉이에요. 하늘이 봉우리를 갈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천마봉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겠죠, 이건. 천만급 지나도록 낮을 줄은 모르는구나. 여기까지는 뭐 얘기했어? 천마봉. 봉우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산과 바람과 봉우리를 보면서 사랑과 바람과 봉우리를 보고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입니다. 됐지? 자, 중산의 아침 안개 절벽 가운데 덮여있고 공룡의 어두운 구름 처마에 비꼈구나. 용문산 그림자가 팔절탄에 잠겼으니 드디어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용문산. 이 용문산이라는 곳이 이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이죠. 양평에 있는 산입니다. 팔절탄에 잠겨있대요. 팔절탄. 요게 이제 중심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재. 팔절탄. 이 팔절탄이라는 곳은 이제 어디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요게 나그남 주변 경치를 이야기한 거라고 그랬잖아. 나그남 주변 경치 중에 나근 계곡이 있어요. 나근 계곡. 나근 계곡을 이제 팔절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팔절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백거이.
그 사람이 이제 동명이죠. 중국의 용문산이라는 곳에 은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즐겼던 계곡 이름이 팔절탄이거든요. 거기서 끌어온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그 가평군에서 만드는 이제 여행 지도 있거든요. 가평군에서 나온 여행 지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근계곡하고 가로하고 팔절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팔절탄 옛날 이름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안 부르는데. 자, 그러니까 8마디가 있는 탄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물이나 계곡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산과 바람과 봉우리 얘기는 거의 그 서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팔절탄 얘기부터가. 이 헙서 내려온 와룡추대였구나. 자, 이 헙이라고 그러면 이제 협이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이게 골짜기인데, 상류에 있는 골짜기겠죠. 어디 상류? 용문산 상류에 있는 골짜기가 아마 이 헙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곳에 뭐를 이루었어? 와룡추라는 추가 나오면 보통 이제 늪을 얘기하거든요. 늪. 이게 웅덩이죠. 웅덩이. 와룡추라는 이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곳에 가면 이제 용추폭포라고 있어요. 용추폭포라고 있는데 그쪽 경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룡추는 글자 그대로 용이 누운 모양의 웅덩이입니다. 용이 누운 모양의 웅덩이. 자, 요게 팔절탄 1번이 되겠죠. 팔절탄 1번입니다. 이게 팔절탄 1번. 물결을 잔잔히 다스려 만곡의 물을 담았으니 만곡의 물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만자가 나오면 많은 이런 뜻이에요. 많은. 우리가 뭐 백만장자 이러면 실제 백만이 아니라 많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물을 담았으니 노령의 설인자치 굴곡이 되어 있다. 노령의 설인자치 아까 와룡추가 용이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웅덩이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노령의 설인자치 굴곡이 되어 있다. 네, 굴곡이 웅덩이죠. 그죠? 늪. 풍우는 언제조차 굴을 옮겨갔느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 예, 와룡추에 관한 얘기입니다. 팔절탄 1번 와룡추에 관한 얘기. 됐니? EBS에 나금별곡이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실려 있어요. 이 부분만 딱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EBS에 빠져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이제 팔절탄 2번이 옥류폭인데 이 옥류폭부터는 EBS에 실려 있어요, 지금. 자, 보자. 옥류폭이야. 옥류폭. 폭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뭐니? 예, 요게 2번인데 뭐야? 폭으로 나왔으면 폭포죠. 뭐 폭포. 아까 제가 추는 웅덩이라고 그랬잖아요. 폭은 폭포입니다. 옥류폭 노암물살을 돌을 박차 떨어지고 하포의 명월주를 옥반에 굴리는 듯. 얘들아, 이게 하포의 명월주가 나왔는데 이 주는 구슬이거든. 구슬. 이거 원간염이 뭐겠니? 당연히 물방울이겠죠. 물방울. 그지? 자, 옥쟁반에 굴리는 듯하다. 요거 무슨 이미지야? 청각적 이미지지. 느낌 딱 오지 얘들아? 청각적 이미지. 우리 옥쟁반에 굴러가는 소리 난다고 하잖아. 관습적 표현으로. 그죠? 옥류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제 구슬이 옥쟁반에 굴러가는 그런 소리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고리 수정염을 난간에 걸렸는데 수정염 알지 얘들아? 수정으로 만든 뭐? 발. 이런 블라인드를 발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당시 발이라고 그러면 우리 짱깨집 들어갈 때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이죠. 발. 그죠? 그거를 수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얗잖아요. 그게 폭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정염은 이제 폭포를 관습적으로 비유한 말이 됩니다. 근데 이 폭포를 뭐로 걸어놨어? 은고리로 걸어놨어요. 은고리로 난간에 걸어놓은 것 같아. 요거는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옥류폭은 폭포인데 폭포를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으니까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겁니다. 길죠 이거. 기니까 너희가 요약을 잘해야 돼. 길어도 너희 지난번에 그 했었던 그 뭐냐? 간민가 했었지? 간민가는 서사가 있잖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약이 굉장히 잘 돼요. 그죠? 요약이 잘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약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자. 서사는 그냥 은거했다는 얘기고 본사 1은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어떤 삶의 모습? 공부, 음악, 계획. 세 개 삶의 모습. 본사 2의 삶의 모습은 뭐야? 계절별 삶의 모습. 봄, 여름, 겨울이 있었는데 특히 여름과 겨울이 속세의 모습과 대비되어 있다. 됐지? 그리고 3, 세 번째 모습은 경치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경치를 즐기는 모습인데 이 경치를 즐기는 모습은 서술 방식이 뭐랑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다고? 예, 제가 기행문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기행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무엇과?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됐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제 8절탄 3번이죠. 8절탄 3번. 티끌 묻은 긴 가끈을 타경호의 시선이니. 타경호가 8절탄 3번입니다. 8절탄 3번. 호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겠어? 호수죠, 호수. 넓게 퍼진 물입니다. 근데 이게 타경호라는 말 뜻에 이게 한자를 풀어보면 이 뜻이 있어요. 가끈을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타경호가. 가끈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론고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구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물이 맑으면 내 가끈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 내 발을 씻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 가끈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습적으로 세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끈을 씻는 게 아니라 세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물이 맑으면 세수하고 물이 더러우면 내 발을 씻겠다. 이런 얘기라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혼탁해지면 혼탁한 대로 말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거기에 적응하여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쉬울 것 같니? 어려울 것 같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한 구론도 그거 못 지켰어요. 자살했거든. 그 양반. 그렇지. 그렇게 살면 자살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자살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어쨌거나 타경호는 물이 굉장히 맑은 곳인가 봐요. 그죠? 가끈을 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귀 씻던 옛 할아비 자네 혼자 높을 소냐. 누구를 연상했어? 귀 씻던 옛 할아버지. 누가 연상이 되니? 너희 잘 알지? 이 사람은. 허유. 귀 씻던 옛. 소부하야 할 때 허유 있잖아요. 유임금이 가가지고 나라 통치하라고 그랬더니 더러운 말 들었다고 귀 씻은 사람이 허유잖아요. 귀 씻던 옛 할아비는 그 허유입니다. 자네 혼자 높을 소냐. 허유를 연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곡천. 이게 천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내죠, 내. 내가. 냅니다. 반곡천. 이 반곡천이 이제 네 번째. 8절탄 네 번째인데, 김경집이 초당을 둘러있으니, 초당은 이제 초가집이겠죠.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마라.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드넓은 저 강물아 어디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우리가 자연에 응거하는 작품이라고 그래서 세속에 대한 태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세속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는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도 자연의 가치를 세속으로 옮겨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동길곡 같은 경우 읽어보면 계속 산봉우리의 맑은 전기를 보면서 그 맑은 전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봉우림 보면서 저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니 뭐 한양까지 흘러가지 않니 그러면서 임금님 걱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면서도 그걸 가져다가 세속의 가치랑 연관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랑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보다 높게 생각을 하고 세속 사람들을 자연으로 이끌려는 작품들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일부러 꽃잎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흘려보냅니다. 고상국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꽃잎을 막 흘려봐가지고 세속 사람들이 이곳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작품들과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사람은 세속을 좀 혐오해요. 그래서 세속과의 단절을 추구합니다. 여기서도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무릉계 이 부분입니다. 무릉계. 얘들아, 무릉 나오면 일단 개는 신해죠. 개는 신해예요. 참 물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죠. 보면. 그죠? 호, 천, 개. 그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자, 무릉계는 이제 신해인데, 이게 무릉하면 너희 뭐가 연상되니? 무릉하면?
당연히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의 핵심은 뭐라고? 도라고 그랬죠. 제가 도화.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상징하는 건 뭐니? 복숭아꽃. 붉은색. 봄이에요. 봄이면서 뭘 상징해? 생명을 상징합니다. 조금 오버하면 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색잡지란 말이 있거든. 도색잡지. 이런 건 야한 잡지예요. 되게 보면. 그리고 너희 그 미친 개는 몽둥이로 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몽둥이가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복숭아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사람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뭘로 때리는 거야? 복숭아 나무 가지로 때리는 거야.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귀신을 쫓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제사상에 복숭아 못 올리게 하잖아. 왜냐하면 귀신을 쫓으니까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면 귀신이 못 와요. 그래서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복숭아의 상징성이에요. 보통 이제 아주 강한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강한 생명이에요. 무릉도원 하면 이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양 안에 두 개의 언덕이죠. 두 개의 언덕에 나는 도화. 그러니까 무릉 나오면 도화는 필수예요. 복숭아꽃. 붉은한 개가 자욱하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이 부분. 충강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여러분들 리을세라 나오면 아시겠지만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강하면 봄빛인데 여기서는 봄 경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봄 풍경을 얘기합니다. 봄 풍경을 누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 두렵구나. 그래서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야? 손으로 꽃잎을 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지 마라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세속과의 단절. 자, 단구를 넘어 붉은 언덕입니다. 붉은 언덕을 넘어 들어 자연 내에 지나가니 자연 내. 내가 나오면 이제 여울이에요. 참. 물도 다양하죠. 여울은 아시죠? 여울. 수심이 높아 낮아. 굉장히 얕죠. 수심이 얕고 좁은 곳이 여울이죠. 좁아가지고 여기는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너희 그 박람수의 새라는 시 있지. 현대시. 거기 보면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뭐 이런 구절 나오잖아. 바람의 여울터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나무의 그늘과 반대되는 이미지죠. 나무의 그늘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곳이라면 바람의 여울터라면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곳. 거기가 이제 바람의 여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이에요. 보통 이런데 이제 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이게 생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수심이 얕으니까 이게 먹이 같은 게 거기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학 같은 게 여기 많이 산다고 그러죠, 사실. 학 같은 게. 신기해요. 우리 동네도 그 앞에 하천이 없었는데 하천을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복원시켜놨거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곳인데 쓰레기만 있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복원을 시켜놨더니 생태계가 복원이 되더라, 진짜. 개구리도 살고 학도 살더라고. 얼마 전에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게 노루가 내려왔대. 노루가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게 하천이라 이게 새끼랑 같이 내려왔는데 이게 못 올라가나 봐. 제 방을 못 올라가가지고 거기 그냥 눌러 앉았다는 얘기가 있어. 눌러 앉아. 근데 거기 지금 거기가 여울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좀 풍부한가 봐. 그래가지고 신기하더라고. 여러분들 그 3호선 타고 가다 보면 대치역 전에 하겨울역이라고 있거든요. 하겨울역. 거기가 이제 학이 사는 여울이에요. 학이 사는 여울. 사실 그런 곳은 되게 많습니다. 자연내라고 그러면 이제 자색, 자줏빛이죠. 자줏빛 여울이에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니까 향로봉 나무난 게 햇빛에 비치었다. 우리가 번호를 붙이는 거를 중간에 빼먹었네요. 무릉개가 5번이면 자연내가 6번이냐? 자연내가 6번? 뭐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8절탄이라고 그랬으니까 8번까지 번호 붙입시다. 구변담 고인물이 구변담. 담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깊은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변담. 깊은 물을 얘기합니다. 구변담. 보통 이제 깊은 물에서는 바깥 사물이 잘 비쳐요. 그래가지고 담으로 끝난 말에는 이제 거울이란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변담 고인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자, 속세를 입은 저 백구야. 백구 나오면 얘들아, 백구 나오면 관습적으로 딱 뭐가 연상돼? 백구 나오면 만기라고 그래가지고 고사가 연상이 되죠. 어떤 고사?
예? 모라일체 고사죠. 모라일체. 여기는 이제 속세를 잊었다고 해놨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만기한 백구야 이렇게 나와요. 만기한 백구. 만기라는 게 원래 그 고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백구가 이제 흰 갈매기잖아. 갈매기란 건 알지? 그지? 요즘 애들은 뭐 다 갈매기라고. 옛날에는 백구 뭔지 알지? 그랬더니 강아지 아닙니까? 막 그러더라고. 뭐 강아지야? 그랬더니 선생님 동화도 안 읽어봤어요? 하얀 마음 백구 막 그러던데. 아, 미쳐버리. 한자를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요즘 학생들이 하얀 마음 백구 잘 모르니까 잘 알더라고. 백구 갈매기라는 거. 갈매기랑 어떤 청년이 이제 막 재밌게 논 거죠, 맨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아빠가 갈매기 좀 잡아달라고 그랬나 봐. 그 다음부터 갈매기를 사심을 가지고 이거 좀 잡아야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갈매기가 더 이상 자기한테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갈매기는 굉장히 영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무욕, 아무런 욕망이 없거나 무심,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는 갈매기가 어울릴 수가 있어요. 백구와 어울릴 수가 있는데 사심을 가지는 순간 백구와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백구와 어울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뭐가 돼가지고 무욕, 무심의 상태가 돼가지고 물알체가 된 상태를 백구와 어울리는 상태라고 봅니다. 고전시가에서 일반적인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백구랑 벗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관습적 표현이라도 예외는 있어요. 수능에서 옛날에 백구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정반대 이미지로 나왔어. 백구가 세속을 상징하는 어떤 뭐 눈치 보고 욕심 부리고 이런 이미지의 백구가 고전시가에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관습적 이미지에서 이탈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관습적 이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가에 누리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을 찾아가니 선부연. 이거는 이제 연못이겠죠? 연못인데 요거는 이제 요 부자가 중요합니다. 부가 뭐냐면 부가 요 부. 요게 가마예요, 가마. 신선의 가마. 가마라 그러면 얘들아 가마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타고 다니는 가마가 아니라 밥 만드는 가마솥. 알겠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마솥은 보통 우리 이렇게 옛날에 밥 해먹던 가마솥 있잖아요. 그럼 발이 있니 없니? 발이 없죠? 보통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가마는 산발이 가마를 얘기합니다. 발이 있어요. 다리가 3개 있는 가마를 얘기해요. 3개 있는 가마. 이것이 사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서양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천자들도 왕권은 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야? 어디서 자기가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줘? 어디서? 하늘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자는 누구냐면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보는 몰라도 하늘에 관계된 정보는 황제만 다룰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선의 왕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정보, 달력을 매번 중국에서 얻었었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달력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선의 왕은 천자가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어요. 하늘에 지금 이제 조선호텔 가면 있죠. 그 앞에 있는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 왜? 제국이니까 이제 중국과 독립된 곳이거든요.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마는요. 발이 왜 3개이냐면 하늘에 재물을 바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솥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예요. 알겠죠?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이 연못이 뭐를 닮은 거야? 가마를 닮은 그런 연못이에요. 가마를 닮은 그런 연못입니다. 방고시적 생긴 가마가 제작도 공교하다. 요거 다 비운 거 아시죠? 방고시적 이러면 거의 중국 탄생 때입니다. 중국 탄생 때. 중국 탄생 신화에 방고시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이 거인이 죽었는데 죽을 때 몸통, 그 다음에 손, 발, 다리까지 총 몇 개? 5개가 중국의 지도를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오악이라고 부릅니다. 오악. 오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에다가 팔다리 합치면 5개잖아요. 그래서 오악이 이제 사실은 이 반고시의 시체의 흔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오악 중에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 형산이에요. 형산에서 이제 최초의 황제가 뭐를 만드냐면 가마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구리를 캐가지고 가마솥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산에서 만든 솥은 어디에 있는 솥인데? 중국에 있는 솥이에요. 중국에 있는 솥. 중국의 태고 쪽 솥인데 그것을 뉘라서 이 선부연으로 옮겨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지? 이 선부연이 번호 몇 번이니? 구변담이 7번이니까 선부연이 8. 그래서 끝났네요. 됐죠? 선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공연히 벼락 맞는 소리 대낮에 들리는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철탄 기행까지 다 끝났습니다. 팔철탄 기행까지. 됐지? 자, 얘들아. 요게 꽤 길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본사가 삶의 모습을 3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공부하고 음악하고 소모임하는 거였어.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계절별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름과 겨울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게 중요했어. 세 번째 삶의 모습은 풍경을 담은 삶의 모습인데 풍경을 담은 삶의 모습 뭐가 비슷했어? 기행문과 비슷했어. 특히 풍경 중에서 팔철탄의 풍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됐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뭐만 남았니? 결사만 남았습니다. 결사로 갑시다. 본사가 아직 안 끝났구나. 본사 마무리 지고 결사로 갑시다. 자, 계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계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해와 산이죠. 신해와 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쌍계 암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니? 암자죠, 암자. 절입니다, 절, 암자, 절. 쌍계암의 먼 북소리 갈기를 재촉하네. 퉁소의 봄을 담아 유교로 돌아더니 유교, 버드나무가 있는 교니까 다리죠, 다리. 교각, 다리.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 사이당.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뜻이 있는데 사이당. 이제 당이 나오면 집입니다. 집인데 누구의 집? 형님 집이에요, 형님 집. 됐죠? 그 다음에 결사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쭉 자기 얘기했었잖아. 그지? 갑자기 형 얘기가 나와요. 결사 부분에. 와, 우리 형님 환정이 전혀 없어. 환정은 이제 벼슬에 대한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벼슬에 대한 욕심. 벼슬 욕심이 전혀 없어서 공명을 사양하고 삼조가로 돌아더니 이 삼조가는 사이당의 다른 이름입니다. 삼조가 같은 곳이에요. 재앙의 나무 물결이 신변에 미칠 소냐?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긴 벽에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두 노인 누구? 자기 자신과 형님. 그지?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아마도 수석이라고 그러면 물과 돌인데 여기서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시간을 보내며 소요하여 남은 세월을 마치리라. 됐죠? 이 부분이 뭐? 결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사. 여기까지가 본사 3. 여기까지가 결사. 됐지? 결사도 조선 전기가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뭘로 매짐을 하는 거야? 예? 뭘로? 가족 넘버원. 그죠?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든 전쟁 영화든 하여간 헐리우드 영화는 맨 마지막 결론이 가족과의 화해.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냐? 어떤 종류의 영화가 됐던 맨 마지막의 주제는 가족이에요. 그게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인데 이 작품도 지금 보면 이 형님과 우애 있게 자연 속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맺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전기가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됐지?